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 씨앗이 되고 농민들의 땀방울이 꽃을 피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 농촌은 여전히 19세기적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흙벽과 초가지붕의 집, 비가 오면 질퍽해지는 지느길, 전기도 수도도 없는 어두운 밤. 농민들은 도시로 쏟아져 나가고 농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당시 농촌은 단순한 빈곤 지역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을 살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가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 모두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의 시작. 1970년 4월 정부는 전국 3만 3천여 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저 흙벽에 덧칠 하라는 지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스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라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마을은 시멘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을은 마을 회관을 짓고 다리를 놓고 공동 창고를 세웠습니다. 성과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마을을 본보기로 삼아 더 많은 지원을 집중했고 다른 마을들도 경쟁하듯 변화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면 자조협동. 새마을 운동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였습니다. 근면 열심히 일하자, 자조 스스로 돕자, 협동 함께하자. 이 단순한 구호는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농민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의논하고 집집마다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고 공동 작업으로 길을 닦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 되자 전국의 초가집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을길은 포장되었습니다. 농촌의 풍경은 단 5, 6년 만에 근대적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성과 청년의 참여. 특히 새마을 운동은 농촌 여성과 청년들을 주체로 세웠습니다. 부녀자들은 새마을 부녀회를 결성해 공동부업, 절약운동, 부업활동을 이끌었고 청년회는 다리와 도로 건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 여성의 증언입니다. 예전엔 여자가 집안일만 했는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도 마을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마을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농촌 소득 증대. 새마을 운동은 단순히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가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정부는 비닐하우스 농법, 축산업, 특용 작물 재배 등을 보급했고 마을 단위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여력이 생겼습니다. 1970년대 후반 농가 소득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도시와의 격차는 여전했지만 농촌 주민들이 희망을 체감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정신적 혁명.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식의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안 된다던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은 곧 국가적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의식혁명이라 불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물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꾸는 것이다. 해외로 퍼진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은 단순히 한국 내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 모델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사례가 된 것입니다. 비판과 한계. 물론 새마을 운동 역시 비판이 존재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강제성이 있었고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시의 농촌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촌 주민 다수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새마을 운동은 근대화의 문을 연 계기였던 것입니다. 국민의 기억. 지붕을 고치고 길을 닦을 때 마을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삽을 들고 나왔던 그때가 잊히지 않습니다. 한 농촌 노인의 증언은 새마을 운동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추억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농촌 개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낙후를 벗어나려는 국민적 열망이었고 스스로를 바꾸려는 정신적 혁명이었습니다. 초가지붕이 사라지고
마을길이 포장되고 농민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은 잘 살아보세라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대한민국 농촌을 근대화로 이끈 위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강한 국방 없이는 경제도 없다. 자주 국방의 길. 불안했던 안보 현실. 1960에서 7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궤도에 올라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안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남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1968년 1월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까지 침투했고 이른바 1.21 사태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미군 장병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또한 1969년에는 북한 전투기가 미 해군 일시 121 정찰기를 격추시켜 미군 3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매일같이 안보 불안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결심합니다. 강한 국방 없이는 경제도 없다.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 자주국방 선언.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자주국방 정책을 선언합니다. 미국에만 의존하는 국방은 언제든 위태롭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은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하고 있었고 한국 스스로의 국방력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구체화합니다. 우리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국가의 길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립. 자주국방정책의 핵심은 국방과학연구였습니다. 1970년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AD를 설립합니다. 이곳에서 한국형 무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에는 K-원전차, 자주포, 현무 미사일 등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미완성이 많았지만 이것은 오늘날 한국 방위산업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국산 무기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무기로 우리 군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예비군 창설. 1968년 1.21 사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국방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향토 예비군을 창설합니다. 전국의 남성들은 일정 기간 군훈련을 받으며 나라 지킴이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안보에 동참하는 총력 안보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재조정. 자주국방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도 한국 스스로의 방위 능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 논란 속에서도 한국은 자체 무기 개발과 군 현대화를 병행했습니다. 베트남 파병과 국제적 위상, 자주국방과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립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32만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파병을 통해 한국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고 군수산업과 건설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파병 군인들의 땀과 희생은 곧 한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국방과 국민정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총을 들고 국토를 지키는 군인만이 아니라 공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도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도 모두가 국방의 주체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주국방은 무기와 군사력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립심과 자존심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비판과 논란. 물론 자주국방 정책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부담을 주었고 군사 독재 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파병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 속에서 자주국방 정책은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방위 산업을 가진 국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억.
한 예비군의 증언입니다. 처음 훈련받을 땐 힘들었지만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각하의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은 단순히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민에게 독립국가의 의식을 심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강한 국방 없이는 경제도 없다. 그의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나라를 키우는 길. 교육의 절박성.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기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장도 도로도 전기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전문 기술자, 과학자, 연구자는 거의 전무했고 문맹률은 여전히 20%가 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곧 힘이다. 인재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 경제개발과 국방자립의 근본은 교육이라고 본 것입니다. 국민교육 헌장의 선포. 1968년 12월 5일 전국 학교와 기관에서 일제히 낭독된 한 문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교육 헌장은 단순한 교실 구호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통해 어떤 국민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이 헌장을 암송했습니다. 한 세대의 가치관과 의식을 규정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무교육의 확대. 박정희 정부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농촌의 아이들도 더 이상 학교를 가지 못해 글을 모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초등학교 취학률은 96%에 도달했고 문맹률은 급속히 낮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집 아이들도 마음 놓고 중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술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과감히 과학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1971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당시 한국과학원이 설립됩니다.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세계적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를 세워 연구개발의 허브로 삼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말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머리로 승부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반도체, IT, 바이오 산업은 바로 이때의 인재 양성 정책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과 기능인 양성. 공장과 산업 현장에는 숙련된 기능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공업고등학교와 직업훈련원을 세워 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길러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기능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청년들이 세계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성과는 박정희 정부의 기능인 양성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대학 교육의 확대. 1960년대 후반부터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대학들이 세워지고 기존 대학은 정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과잉 경쟁과 입시 지옥이라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국민 전체가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의 길을 찾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한 농촌 출신 청년의 회고입니다. 우리 집은 논도 변변치 않았지만 새마을 운동 덕에 형편이 나아져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회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교육열과 국가 발전.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교육열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부모들은 집안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 했고 학생들은 가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 결과 불과 한 세대 만에 한국은 문맹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이 되었습니다. 비판과 논란. 박정희 시대의 교육 정책은 국가주의적이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은 개인보다는 국가와 집단을 우선시했고 교육 현장은 때로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는 이후 오랫동안 사회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육 기회의 확대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한국이 지식 기반 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억. 한 퇴직 교사의 증언입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국민교육 헌장을 큰 소리로 암송하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물론 비판도 많았지만 그 세대가 우리나라를 바꾼 세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교육을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교육 정책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곧 힘이다. 그의 이 말은 지금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고 중동 건설 붐을 일으킨 외교 전략과 국제 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사실이 맞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